여기. 아, 네. 넥스트. 그래서 그 전 거 이렇게. 문 닫을까요? 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요거는 닫겠습니다. 아, 네. 저는 수유리에 살아요, 저기에. 근데 직선의 거리는 가까운 것 같은데 전철을 3번 타고 오는데 와 오늘은 막 30m 서 있더라고요. 뭐죠? 에스컬레이터 타는데도 와 교통재난이 이래서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춥고 대중교통도 어려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영화 만드는 독립영화만 보이기엔 29살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제가 전국에 어떻게 본의 아니게 강의를 다니면서 처음 소개를 29살처럼 보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비웃음의 데시벨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고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치과 치료 중이어가지고 발음이 좀 세요. 원래는 조금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조금 발음이 세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보이기에 29살처럼 보이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저 수유리의 반지하집에 30년째 독립영화만 계속 찍고 있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상업영화를 찍은 적이 없어서 뭐 제가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강의를 다니고 책을 쓰고 뭐 이런 와중이네요. 제가 준비한 PPT는 4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항상 제가 많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저한테 오늘 주어져 있는 시간은 1시간 반쯤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경상도 사투리 관용 표현 중에 띄엄띄엄 본다라는 표현이 있죠. 기후위기 시대의 춤을 추어라 끝까지 읽으셨으면 왜 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실 텐데 전반부까지만 읽으시면 무거운 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간단히 책 속에 그래도 기후위기 시대가 좀 엄중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춤을 추자라는 책 제목을 출판사 대표님 그리고 편집자한테 맨 처음 전달을 했었을 때 조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엄중한 상황인데 왜 머리에 꽃을 단 것도 아니고 왜 춤을 추냐? 끝까지 원고를 읽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 책의 표지로 이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사진으로부터 책 제목을 제가 따왔거든요. 이 사진은 책 표지로 사용을 했고요. 1971년도 네덜란드 사진 자료예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일단은 시민들이 강강술래를 하듯이 손에 손을 잡고 뭔가를 막아 세우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막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자전거를 끌고 왔네요. 이게 1971년도에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라고 하는 시위였어요. 슬로건이 우리가 보통 경제적 요구나 정치적 요구가 되게 명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뭐뭐 요구, 뭐뭐뭐 해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은 인공지능이 잘 발달해 가지고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네덜란드어로 바꿔서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다양한 영상 프티지라든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라고 하는 칼럼을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사망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구글에 미남 이송일 감독 그리고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아니에요. 그걸 빼면 검색이 안 돼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많이 웃으시고 1971년도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시위가 벌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 네덜란드의 유명한 언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편의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 제목이 바로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였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시위는 그 칼럼 제목에서 따왔는데 왜 그 언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칼럼을 썼냐? 그 칼럼을 쓰기 전에 며칠 전에 사랑하는 6살 먹은 딸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가 얼마나 끓겠습니까?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그 칼럼은 간단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품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도시의 주인은
자동차야 사람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칼럼은 네덜란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는 사전적인 배경을 살짝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왕국 하면 어디 나라를 주로 꼽죠? 당연히 미국을 먼저 꼽죠. 미국 헨리 포드가 1910년대 한 중반쯤부터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끌고 와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동차를 세워놓고 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부품을 막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어느 날 헨리 포드가 시카고에 있는 도축 공장을 찾아갑니다. 이거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이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거기가 돼지를 도축을 해서 이렇게 딱 꽂아서 쭉 이동을 해요. 그럼 노동자들이 어떤 특정 부위를 절개를 하고 이동을 하면 또 절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1910년대 중반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부터 20년대, 30년대 거치면서 내연기관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화석연료, 특히 석유 기업들이 담합을 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전에 길은 공유지였거든요. 말도 다녀, 사람도 다녀, 아이들은 뛰어놀아. 심지어 1920년대에는 전기혁명이 발생을 해서 전기 자동차, 전기 스쿠터까지, 심지어 그 자전거까지 다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게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대대적인 로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대중교통, 대중교통, 에티켓 이런 것도 계속 전 사회적으로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되면 미국의 교통 예산의 90%가 어디에 할애가 됐을까요? 자동차에 할애가 돼요. 그래서 1930년대까지만 해도 LA는 트램의 도시였어요. 트램이란 궤도 기반인데 지상에 올라와 있는 철도를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원래 트램의 도시였는데 모든 예산이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동차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미국은 원래 대중교통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오늘날 조란 맘다니가 됐든 미국에서 민주적인 민주사회주의자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대중교통의 무상화, 대중교통을 활성화. 거의 100년 만에 이걸 뒤집는 역전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거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성장주의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LA를 비롯해서 도시 공간이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길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도시 공간의 50% 이상이 자동차에 할애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진행이 됐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모델 그리고 도시 공간의 모델이 다 수출이 되죠. 근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 모델을 수입한 나라 어디? 네덜란드예요. 가장 빨리 이 모델을 수입을 했고 60년대 후반쯤이 되면 네덜란드가 난리통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무려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들이 적게는 450명, 많게는 500명이 넘어갑니다. 그게 60년대 후반 풍경이에요. 1971년에 그 언론인이 이 도시의 주인은 자동차야 도대체 사람이야라고 질문을 했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들은 네덜란드 시민들은 좀 끈질긴 게 있어요. 이 시위가 벌어지고 나서는 심지어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네덜란드 국회의사당 앞에 하루 종일 드러누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이들을 그만 죽이라 시위. 언제까지? 무려 30년 이상 그 시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고대 그 출신도 있겠지만 또 일반 분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여기 우리 안암 그 지역 주민들은 500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지 제가 500원짜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수단을 얘기하죠. 비행기, 자동차, 버스 다 포함이 하죠. 그중에 자전거도 당연히 포함이 되잖아요.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수단. 우리 한국에서는 도시와 시골을 전체 포함을 해서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몇 %일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500원짜리 질문. 안암동이 부촌이에요? 500원의 가치. 말 빡 찍으세요, 빨리. 2%. 또 0.1%. 0.1%.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지나가고 뭐 오토바이 지나가고 뭐 버스 지나가고 가끔 서울 같은 경우는 따릉이 지나가거나 뭐 지나가죠. 근데 서울은 대체적으로 대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포함을 해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3%? 0.8. 점점 가까워지고 있긴 하네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500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5%. 근데 0.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은 1.5가 안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덜란드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겠죠. 30년 동안 꾸준하게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운동. 이 네덜란드 도시를 바꿔보자. 사람 위주로, 보행자 위주로, 자전거 위주로 바꿔보자라고 끈질기게 30년을 싸웠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오늘날 네덜란드의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5%. 또 30. 46. 와, 이제 구체적이네요.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적게 잡으면 35%, 많이 잡으면 45%.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네덜란드를 가리킬 때는 자동차 왕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나라 어디? 네덜란드. 그래서 인프라도 되는 거겠죠. 네?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거겠죠. 인프라까지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 프랑스 파리, 뭐 이달고 시장이 거의 3선을 거치면서 프랑스 파리를 다 뜯어 고쳤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샹젤리제 거리 가면 예전에는 계속 노타리가 있어서 엄청 돌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시내 샹젤리제 거리를 가려면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길 자체를 자전거 길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놔서 교통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세워놓고 이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서 호주 멜버른,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막 만드는데 역설적이게도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그 도시들마다 역설적이게도 자전거 유저들의 교통사고율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죠? 너무 많이 타서 그런가? 또 인프라 말씀하셨잖아요. 인프라 얘기를. 자전거 길, 자동차 길, 사실은 그 사이가 안전하게 안전벽이 설치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충돌이 발생을 해요. 사고도 발생을 하고 갈등도 발생을 하고 심지어 그 정치적인 쟁점을 형성하게 되면서 막 좌우끼리 싸우게 되거든요. 2년 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달고가 그렇게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SUV 유저랑 자전거 유저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싸움이 발생을 해서 SUV 유저가 화가 나니까 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살해를 했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자전거 유저들이 모여서 데모했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네덜란드는 아침이 되면 그 목숨을 잃었던 그 언론인의 6살 그 딸 아이 그 정도 되는 그 또래의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초등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전거 헬멧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출근하기 위해서 자전거 헬멧을 쓰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이 학생들이 부모 동반하지도 않고 자전거를 집에서 타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전거 길도 완벽하게 자동차 길과 차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도 다 갖춰져 있어요. 자전거들끼리 서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1950년대에도 미국에서는 우리는 한국이 국뽕의 나라잖아요. 무슨 유모차 부대 시위에 그 여성들이 아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뭐 유모차는 한국이 K 시위 아니야? 제발 그 K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1950년대 유모차 부대라고 불렸던 시초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여성들이 50년대 중반에 이 똑같은 시위를 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와서 막 그 데모를 막 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이건 공유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자동차가 막 이제 휩쓸기 시작하니까 다 졌어요. 유일하게 그 싸움에서 이겼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조금 더 부연상을 하면 이 사진에는 많은 게 함축이 돼 있어요.
우리가 현대 환경 운동의 빅뱅 그러면 언제죠? 현대 환경 운동이 빅뱅처럼 막 시작된 우리 현대사에서 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환경운동 단체 그린피스라든지 지구의 벗이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그 시점에 정말 빅뱅처럼 다 탄생을 했거든요. 언제냐면 60년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1963년 레이첼 칼슨이라고 하는 과학자 겸 언론인이 쓴 한 편의 책이 있습니다. 침묵의 봄. 침묵의 봄은 환경운동의 바이블이에요. 사실 조금 줄여버리면 살충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살충제 때문에 벌이 중독돼서 죽어. 곤충이 중독돼서 죽어. 그러면 그걸 새들이 먹고 같이 죽어. 그럼 봄이 됐는데 벌이 윙윙되지 않아. 새가 지저귀지 않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면 이렇게 환경 오염을 방치를 하면 봄이 돼도 침묵에 빠지게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 사실은 레이첼 칼슨은 그 책 한 권이 환경 운동에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수천만 부가 팔렸죠. 근데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레이첼 칼슨은 청문회에 들어가요. 미국 청문회에 와서 너 얘기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레이첼 칼슨의 책을 계기로 하고 심지어 전반적으로 60대 후반에 오염 사건들이 막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60대 후반은 정말 미친 듯이 환경운동 담론이 막 터져 나왔던 시점이에요. 1970년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시작된 게 미국에서 2천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지구의 날 행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1970년에 백인 중산층 2천만 명이 미국 전역에 모였거든요. 그래도 이 지배계급들은 2천만 명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미국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 너무 겁에 질린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대통령이었어요. 1970년에 2천만 명이 모인 거 보고 너무 겁에 찔려가지고 다 부릅니다. 불러서 야, 쟤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줘 라고 해서 공기청정법, 수질오염 방지법, 환경규제법이 바로 시작됐던 것도 197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환경규제법을 지금 뜯어 고치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계속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그게 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환경 담론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환경운동 단체도 막 시작을 하죠. 심지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한 1970년대 초반과 후반이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터지거든요. 사우디가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의 석유 꼭지를 잠가버렸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황 내지 불황에 시달리게 되면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환경 그 담론까지 더해져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979년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 카터예요.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가 1979년에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요. 지구인 여러분, 저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예요. 제 뒤에 있는 게 무엇이죠?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백악관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저 지붕 위에 뭔가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뭘 설치했을까요? 맞아요. 정부 관련한 그 청사가 됐든 무슨 대통령 궁이 됐든 뭐가 됐든 최초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게 바로 1979년이에요. 그러면 단적으로 81년에 대통령이 누구죠?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그걸 뜯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에서 석유를 뽑아서 막 추출을 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은 자유를 구가하는 일이다. 따라서 석유에 대한 반대는 반애국자들은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서양을 놓고 저쪽 영국에서는 대처, 이쪽 미국에서는 레이건, 즉 신자유주의가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년대 후반 70년대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환경운동의 담론이 신자유주의에서 다시 봉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운동도 바로 현대 환경운동,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시기에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시공간을 바꾼 유일한 궤적을 그렸던 게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들이 했던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지금의 흐름, 지금의 자본주의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저항에 춤을 추자 이런 내용을 제가 이번 쓴 책에 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뭘 더 얘기해요? 그렇죠? 이해 가셨죠? 네, 감사합니다. 큰일이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빨리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릿느릿 하는 쪽인데 계속 시간에 쫓겨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네요. 몇 가지 개념들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후위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언론이든 일반 시민이든 심지어 정부에서도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네요. 그렇죠? 의심의 여지 없이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다 사용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죠? 아니 너무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언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PPT에 써놨잖아요. 심지어는 더 눈에 잘 띄라고 빨간 배경화면에 하얗게 아주 굵은 글씨로 써놨네요. 그러면 기후위기라는 단어 전에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했을까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두 가지 표현이었죠. 지구온난화는 1975년쯤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제 책을 읽으세요.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사실은 모든 단어들은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서 탄생을 하거나 사어가 되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보수 세력들, 화석연료 기업들과 공화당 세력들, 보수 싱크탱크가 지구온난화는 영어로 뭐예요? 글로벌 워밍. 워밍은 따뜻해진다라는 시각적인 심산을 불러일으키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야.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온건한 표현, 과학적인 척할 수 있는 표현, 실제와 거리를 띄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지? 보수 싱크탱크가 화석연료 기업의 돈을 받고 2000년 초반에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 선거 막 치를 짐이었거든요. 그때 생산해낸 그 표현이 바로 기후변화예요. 근데 역설적으로도 오늘날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기후변화를 사용하고요. 공화당 쪽에서 오히려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아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온난화? 거짓말. 그래서 계속 기후위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더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표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표현을 사용하다가 왜 그러면 2018년경부터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대략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국도 뜨거웠습니다. 2024년은 무려 지구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12만 년 동안 가장 뜨거워요. 근데 2025년은 지금 아직 1월달 넘어갔죠. 보통 2월달이 되어야 전년도에 관련돼서 정산이 끝나요. 기후 관련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2024년의 기록은 넘어서지 않을 것 같다. 인류사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뜨거운 게 2025년 8월 그리고 9월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저도 일주일 전에 읽은 거예요. 지금 라니냐 기간이 끝나요. 언제? 2026년 여름이 지나면 라니냐가 끝납니다. 라니냐란 태평양의 수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0.4도에서 0.6도 떨어뜨리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24년, 2023년 그리고 2025년 좀 이따 말씀드릴 1.5도를 넘어섰어요. 굉장히 중요한 1.5도를 넘어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라니냐가 끝난다라는 거 엘니뇨랑 거꾸로 태평양 수온이 올라가서 0.4도에서 0.6도를 올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1.5도를 이미 라니냐 기간에 3년 동안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2026년인 여름과 가을은 엘니뇨 단계로 접어들면 미친 듯이 폭주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8년이 뜨거웠어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미국, 유럽 뜨거웠습니다. 그랬더니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서구의 유수의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요. 드디어 기후 비상사태, 기후위기가 도래했어 라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전에는 남반구에 주로
이 도서 국가들, 섬 국가들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이 지금 막 잠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북반구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미국 놈들은 오죽하면 기후변화라는 속에 그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비겁한 표현 속에 숨어 있다가 2018년에 드디어 폭염의 재난이 북반구에 들닥치기 시작하니까 호들갑이 떨면서 등장한 표현이 기후위기라는 단어예요. 단적으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올해 항상 11월 초가 되면 COP 회의, UN 기후변화 협약 강사국 총회 회의가 열려요. 나라를 바꿔가면서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는 저 브라질에서 열렸고요. 작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COP는 영어로 COP입니다. 뒤에는 항상 숫자가 붙습니다. COP 30, 올해는 30이에요. 그게 1995년도부터 30번째 회의라는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 2021년 COP26 어디에서 회의가 열렸냐면 지구정상회담이에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지구정상회담이 이렇게 매년 나라를 바꿔가면서 열리는데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 회의가 열릴 때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장관들도 전용기를 타고 탄소를 질질 흘러가면서 영국 글래스고에 가서 지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투발로라는 섬에 살고 있는 외무부 장관이 줌을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한 거예요. 영국 글래스고에 있는 장관들과 장관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당시만 해도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할 게 없어요. 영화도 못 찍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전 세계를 돌면서 그 SNS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너무 이 사진이 핫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상해. 근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요즘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썩어 문드러진 서구의 지배 엘리트들의 이 나팔수가 되어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2022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렸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책을 쓰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상한 화상회의를 했던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화상회의를 하면 그냥 집무실에서 하잖아요. 근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외무부 장관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차오른 거예요, 물이. 그래서 노벨평화상 위원회에서 인류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두드려 받는 것은 이처럼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래서 기후적인 관점을 인류에게 상기시켰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미 남반구, 그 다음에 1990년대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계속 기후위기 심각성을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어디에다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당연히 북반구에 질문한 거죠. 여기서 북반구란 유럽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러시아까지 포함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북반구가 중심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이 중심부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몇 퍼센트 책임이 있을까요? 북반구는. 오늘날. 최소 70%. 너무 북반구를 얕보시는. 최소 91%. 92%. 많으면 95%. 압도적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프리카는 56개국, 54개국,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나라가 무너지거나 뭐 이래서 나라 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54개, 56개 왔다 갔다 하는 아프리카 대륙은 누적 배출량이 몇 퍼센트일까요? 5% 미만인 경우는 3%예요. 아프리카 인구가 한 15억쯤 됩니다. 인구 탓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은 누적 배출량이 25에서 30%입니다. 인구가 3억 한 4천만 명 정도 돼요. 인구 탓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탓을 하거나 인구 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뿅망치로 조여다니면서 막 때리고 싶어요. 그 북반구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책임을 인구 증가로 쏠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2018년에 북반구의 기후재난이 들닥치기 시작하면서 긴급하게 등장한 표현 기후위기. 자, 제가 아니 이거 전체 화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두 번째 그 이유는 이건 2018년 사진이에요. 이 가운데 인물은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지금 22살이고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고 탈식민지와 기후에 관련된 걸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예요. 그레타 툰베리 지금 22살. 근데 그때만 해도 중학생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 사진이 중요하냐면 2018년이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기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해.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소속되어 있고 거의 만들다시피 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저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글로벌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인들이 정말 머리채를 잡고 마치 기후운동의 원년처럼 폭발적으로 시작했던 해가 2018년이고 저쪽 미국에서는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 청소년 기후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18년 12월 달에 단 하나의 사무실로 시작을 했어요. 보다시피 다 어려 보이죠? 근데 이들은 2019년에 굉장히 용감한 친구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를 점령합니다. 여기는 하원 의원을 점령했어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실뿐만 아니라 다 점령을 해서 이들이 지금 이게 그 하원 의원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쪽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유엔에서도 연설했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듣겠는데 두 단어만 알아들었어요. 너무 막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분노에 차 있는 그레타 툰베리가 how dare 당신들 어떻게 감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더웠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달라요. 근데 열대야 일수가 28일밖에 안 된 2025년에 8월과 9월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해. 그런데 폭염일수는 2060년 경이 되면 폭염일수가 120일이 넘어가요. 지금 온실가스 수치를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 지금 태어나는 이 친구들이 중장년 나이가 될 때쯤이 되면 어때요? 가을이 사라집니다. 봄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감히 당신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지구에서의 삶을 박탈할 수가 있냐라고 분노에 찼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이게 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거든요. 국회를 점령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미국에서는 조금 더 이들은 실용주의 나라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제안했어요. 그린 뉴딜을 우리가 통과시켜라. 그린 뉴딜을 통과시켜라. 한 개 사무실로 시작했다가 2019년쯤 되면 450개 사무실로 증가를 했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심지어 민주당 당사를 점령해요. 점령해서 당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그 경선 과정이었거든요.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지금 대선 토론에서 만약에 3번 이상 기후위기에 관련된 회의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점거를 풀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죠. 나중에는 이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큰 기후적인 조직이에요.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몇 명이 들어가서 전반적인 주요를 할 정도까지 영향력 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들과 기득권은 그리고 이 지배 시스템은 그냥 기후변화 이딴 식의 표현에 숨고 있다가 드디어 청소년들이 머리채를 잡고 성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기후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단적으로 이게 2019년도 그레타 툰베리의 트위터를 제가 갈무리 해온 거예요.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2019년입니다. 이제 우리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그만 쓰는 게 어때요? 지금 이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후 비상사태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기후위기, 생태 붕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제안을 했어 라고 해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다 베꼈었어요. 이 트위터가. 그래서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정말 폭발적으로 2018년 이후로 기후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거의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이 그래서 오늘날 다 그 자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18년, 2019년은 이렇게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기후운동과 기후담론이 빅뱅처럼 터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도 책을 쓰지 않았을 것 같고
잘생긴 29살처럼 보이는 영화 감독이 영화나 찍지 왜 갑자기 책을 쓰거나 강의를 다니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생태주의자라고 저 자신을 정체화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영화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립영화를 이제 꾸준하게 찍었어요. 거의 30년 동안 그냥 영화에 집중을 했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떠날 때는 기후 생태 위기가 다음 세대의 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2018년을 경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 보고 이게 다음 세대 일이 아니라 내 세대 우리 모두의 지금 문제가 돼버렸네. 그래서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놓았던 책을 다시 읽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을 좀 취합을 해서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리니까 막 강의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기후 운동 단체 협의체가 뭐예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에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 협의체가 다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게 2019년이에요. 기후정의 조직이 처음으로 행진을 했던 것도 2019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심지어 저한테도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강의 요청을 했던 것도 2021년이에요.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기간에 기후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곧 기후생태 위기다라고 하는 연결점들을 찾아내는데 한국 놈들은 데모하지 말라고 하니까 민주노총만 한번 계기다가 한 박 터졌잖아요. 왜 코로나 기간에 데모하냐.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대중추진을 벌였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불붙었죠. 기후운동이. 그래서 그 자정권 안에 한국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책이며 뭐 이런 세미나며 강의며 이런 거가 다 2021년 이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날 이 자리까지도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인류가 냄비주의가 특종이라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기후운동과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기후담론의 여파 속에서 한 3, 4년을 경유하고 나서 기후위기 얘기만 하면 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게 될까? 야, 우리는 이생망이야. 이제 끝났어.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게 너무 섣부른 이야기다. 사실은 기후운동도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고 기후담론이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이거 꺾여졌던 고비점이 뭐였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팔레스타인 학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난리 구슬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쟁이 지금 기후위기에 관련된 어떤 운동의 동력들을 다 갉아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의 궤적을 쫓아보면 지금 이거 흔적이 보이죠. 왜냐하면 기후운동 기수 그레타 툰베리인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화가 곧 기후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거 빨리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둘러싼 맥락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후재난의 양태는 뺄게요. 이거 얘기를 하면 각 나라마다 제가 2시간씩 해야 돼요. 작년에 동국대학교에서 9시간을 강의를 요청을 했는데 원래 그게 의무적으로 하려고 자기네들이 그냥 뭐 깨어 마친 그래서 그냥 저는 한번 기회가 생겼으니 가볼까 이랬는데 PPT가 250장을 준비해 갔어요. 근데 3분의 2도 소화를 못 해놓고 사람들이 다 지쳐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각 나라마다 처해져 있는 기후재난은 기후로 환원되지 않아요. 정치적인 재난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각 나라마다 이걸 다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러네. 제가 또 잘못 눌렀습니다. 홍수난 건가요? 홍수 산사태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방금 그 자동차 주행 산사태. 뭐 이거 다 설명을 하면 끝도 없어요. 이건 9월 달에 스페인 발렌시아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평균, 그래도 이 문장을 외우시면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3년 전쯤에 네이처지의 연구 집단이 보고를 한 내용인데 그거를 한국 기자들과 미국 기자들과 뭐 전 세계 기자들이 물난리가 나면 제가 읽어드릴 문장을 다 인용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면 대기 중의 수증기가 7% 증가한다. 이 문장이거든요.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겨울철에 아니, 아침 새벽에는 춥고 오후에는 따뜻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표면 대기, 북극, 적도 다 포함한 온도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7% 증가한다. 즉 어느 지역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수증기를 어떻게 해요? 증발시키죠. 그러면 무겁습니다. 대기 중에 7%나 이게 무겁으니까 떨어뜨려야 되죠. 떨어뜨려야 돼서 3, 4년 전부터 전 세계 기상학에서 등장한 게 플래시 플로드, 돌발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은 그걸 돌발홍수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극한호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비만이 오면 극한호우라고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비과학적인 표현입니다. 플래시 플로드, 돌발홍수라는 표현은 얼마만큼 떨어뜨릴지 몰라. 그리고 어느 지역에 떨어뜨릴지 몰라. 그래서 돌발홍수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스페인 발렌시아 작년 9월 달인데 5시간 만에 1년치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분노한 발렌시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스페인 국왕과 총리, 사회당 총리죠. 달래기 위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분노한 발렌시아 주민들이 한국 놈들은 산불 나고 무슨 물난리 나도 대통령 오면 막 손잡고 막 이래요. 조선시대 마인드 여전히 갖고 있는데 발렌시아 주민들은 돌멩이 집어가지고 왕이랑 총리한테 집어던져 도망갔어요. 바로. 그 발렌시아 가자마자. 자, 여기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 1월 달인데요. 이거 LA 산불인데 뭐 예를 들면 LA 남부 쪽 해안가 쪽이 말리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고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찬호 야구 선수의 수십억 달러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리스 힐튼 집도 천문학적인 부자 여기 부촌이에요. 미국 전역의 부자들, 뭐 스포츠 선수들, 뭐 팝스타들, 뭐 하여간 뭐 다 모여요. 심지어는 조 바이든의 두 번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79억짜리 집도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여기가 말리부라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고 여기 보시면 다 탔잖아요. 여기가 산타모니카 산맥, 캘리포니아 남부 그 산맥 밑에 이걸 인공 위성으로 시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고 지금도 다 복구가 안 됐죠. 근데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또 구글에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칼럼을 썼어요. LA 산불은 기후로만 환원되지 않아요. 이건 정치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긴 칼럼을 참세상에다가 쓴 게 있어서 구글에다가 미남 이송일 그다음에 LA 산불 이렇게 치시면 관련한 칼럼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한국 여기가는 의성이에요. 제가 이번에 쓴 책의 1장이 전 세계 물난리 산불을 추적을 해서 이게 기후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로만 환원되는 게 아니라 식민주의, 자본주의 축적의 경로를 따라서 이런 게 재난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책의 1장에다 소개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부시파이어 형태의 산불이 크게 날지 몰랐어요. 이게 이게 보시면 작년에 기후재난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예일대학교는 환경저널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예일대학교 환경저널을 저는 가끔 읽어요. 왜냐하면 온건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일대가 꼽은 2025년도 기후재난의 12개 장면 중 하나로 꼽혔어요. 이거 한국에. 올해 3월 달에 경북 의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렇게 긁어버렸죠. 그래서 한반도 역사상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산불의 2배의 규모예요. 압도적인 규모로 산불이 났죠. 경북 의성에서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가 없었으면 타 들어갔을 거예요. 3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던 날 경북 의성에서 무려 30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이 기온은 한반도 3월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여름에도 30도면 더운데 3월 초인데 30도. 즉 극단적인 고온. 그리고 산불이 났던 경상북도 쪽이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건조 두 가지죠. 세 번째가 바로 바람이 중요해요. 산불은.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해수면 바다의 기온이 전 세계 온난화에 비해서 2배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 대기 중의 수증기가 7% 증가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 기상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9월 달에 이 한국을 둘러싼 이 대기의 수증기의 농도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9월과 10월 달에 계속 가뭄이 왜 발생을 하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해수면의 기온이 높다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규모와 빈도와 강도를 세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편서풍이 원래 3월부터 4월 달까지 어디를 향해서 불어요? 강원도를. 그래서 우리 한국은 3월 중순과 4월 중순까지 항상 산불 시즌이에요. 그 강력한 편서풍 때문에 건조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 해수면의 기온이 높으면 편서풍 어디에서 와요? 서쪽과 남쪽에서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편서풍이 2월 달부터 어디까지 내려와서 경상북도까지 처진 상태로 계속 불었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극단적인 바람, 그러면 극단적인 고온, 극단적인 건조, 세 번째 극단적인 바람이 막 불어닥치기 시작하니까 3월 초에 이렇게 역사상 큰 산불이 났고 오늘날 앞으로 우리 한국은 산불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데 한국 정부는 산불 특별법을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그게 얼마만큼 엉망진창인지 우리 도시놈들은 산불이 안 나니까 관심이 없어요. 개발법입니다. 산불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개발법, 그러니까 산불 난 지역에다 쉽게 하면 골프장 짓는 걸 용이하게 만든 거예요. 리조트를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랑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국무회의에서 11월 달에. 미치고 환장하고 널뛰겠어. 두 번째, 한국에서 산불을 일으키는 건 산림청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왜 산림청이 지금 한국의 산불을 계속 일으키는지 얘기를 하면 2시간 걸리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게 그래서 뺀다고 그러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난리 막 무슨 그 10월 달까지 이게 지금 동남아시아 난리 났어요.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아, 뭐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마트라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섬인데요. 지금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지금 시신을 못 찾고 있을 정도로 재난 상태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비 때문에 그런 거보다 이 수마트라 섬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이 있어요. 뭐예요? 왜 그럴까요? 수마트라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은 삼성물산,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파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묘 때문에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팜 플랜테이션을 구축을 해요. 한국은 파묘에 관련된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설명을 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가끔 제가 칼럼을 써가지고 뭐 비판을 하면 삼성물산 이런 데 전화 와요. 정말 악랄해 죽겠어. 여기 열대우림이 당연히 나무 베어내면 안 돼요. 이 토양 자체를 다 침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수마트라는 원래 이탄 지역입니다. 이탄이 풍성하다라는 건 자체적으로 홍수의 그 막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탄을 먼저 작살내요. 그 습지되면 습지대를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물 빼요. 다 물 빼야 되잖아요. 이탄지대를 파괴를 하고 심지어 열대우림, 저 뿌리를 깊숙이 받고 있는 열대우림을 다 작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수마트라 홍수를 보면 다 잘라낸 통나무들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영상들만 봐도 왜 이 난리가 나는지. 그래서 이 재난 자체가 당연히 비가 많이 왔고 이 허리케인이 뒤늦게 가을에 와도 문제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 재난에 가깝다. 자, 큰일이네. 이건 2만 년 동안의 지구의 기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3,000년 전. 어디? 여기에요. 근데 그전에는 지구의 기온이 낮죠. 수만 년 동안 빙하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걸 홍적세라고 해요. 홍적세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기후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따뜻해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홍적세가 자연스럽게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신석경영이 도래를 하고 인간들은 농경, 즉 농사를 기반으로 문명과 문화를 번영시켰습니다. 어느 때까지?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이 파란 구간이 세이프 클라이밋 존이잖아요. 기후 안정지대. 이건 축복받은 시기였습니다. 즉 인간들이 농사를 기반으로 이 정도까지 번영을 할 수 있는 안전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게 보이시죠? 인위적으로 뭔가 깨졌잖아요.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1.5가 넘어버렸고 곧 있으면 이대 당도를 하는 인위적으로 이 패턴이 깨졌어요. 홍적세가 끝나고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불러요.
홀로세라고 부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홍적세 끝났지 홀로세 끝났지 그럼 뭐라고 부를 거야? 이 인위적으로 패턴이 깨졌으니까 일부는 인류세라고 불러요. 인간에 의해서 지구 생태 시스템이 교란이 되었으니 우리 인류세라고 부르자. 아니다. 저기 섬에 살고 있는 정말 온실가스에 관련돼서 배출을 거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소모빌의 이사진처럼 석유를 팔아서 돈방석에 오른 이 자본가들도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인간한테 책임을 돌리냐. 이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니 자본세라고 부르자. 아니다. 정말 우리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잡을 거야. 오히려 15세기 말 유럽이 남반구를 식민지화하면서 자연 경관을 폭력적으로 변경했던 그 자본주의의 원시적인 축적 기간이었던 그 시기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우리가 지구 환경을 쓸어버렸던 거 아니야? 이거를 플랜테이션, 대농장을 의미하는 플랜테이션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세 번째 입장인 플랜테이션세에 기반을 해서 지금 자본주의도 플랜테이션 바로 25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자연 환경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것도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석탄을 캐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했고 이 그래프는 지구의 기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점차적으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온이 올라가죠. 근데 왜 유독 1980년부터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네요? 그쵸? 왜 유독 1980년일까요? 이 질문을 광주에 가면 항상 손을 드세요. 광주 사태? 왜 그래요? 사태라뇨. 왜 그래요? 왜 1980년부터 상승을 하게 될까요? 뭐지? 가끔 답이 나오던데 왜 1980년도부터 지구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증가를 했는지. 그렇죠. 관련이 있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들이 부상을 한 거예요. 어디 지역이 부상을 했냐면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본격적인 산업화 대열에 들어갔던 시점이잖아요. 즉 예전에는 유럽과 미국의 굴뚝에서 온실가스 뿜뿜 그러다가 제조업이 오염산업이 어디로 외주화? 아시아 쪽으로 외주화되면서 공장의 굴뚝에서 더 온실가스가 배출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제조업을 외주화했어요? 첫 번째 197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서구의 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일 쇼크와 경제적인 불황에 의해서 생활의 임금이 떨어지니까 노동자들의 시위가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2차 세계대전 전에 버금갈 정도로 피크를 쳐요. 그럼 자본 입장에서는 튀어야죠. 왜? 임금이 싼 곳으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곳으로 튀어야 되죠. 아시아로 튄 거예요. 아시아로 튀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환경운동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환경규제법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따라서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오염산업, 화학산업이 됐든 이 오염산업을 어디로 외주화? 아시아로 말 잘 듣고 임금이 싸고 고분고분한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놓고 봐도 그럼 당연히 제조업이 외주화되면서 세계화가 시작이 됐죠.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항공산업은 무려 6배 이상 뻥튀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뻥튀기 된 세계화를 통해서 엔진 삼아서 신자유주의가 활기를 치죠. 그래서 모든 자연 다 상품화, 금융화 시키면서 미친 듯이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만 놓고 봐도 지금의 양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뺄게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조금 더 제가 아까 COP 회의가 1995년도부터 작년 30번째 COP 회의가 열렸다고 했어요. 온실가스 배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197개국 막 다 모여요. 막 그래서 지들끼리 시부렁시부렁 해요. 그러다가 전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진척이 안 되다가 드디어 2015년 파리에서 COP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후협약을 맺게 된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은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금세기 말까지, 금세기 말이란 여기서 2015년에 협약을 맺은 거로서 21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이랑 비교를 해서 1.5 상승으로 막아보자. 이게 파리 기후협약 내용이고요.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최소 2도. 그 최소 2도라고 한 단서는 누가 만들었냐?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만든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의 그 회담장에 1,5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모여서 계속 로비를 했어요. 정말 지저분하게. 최소 2도라고 하는 걸 붙였고요. 그건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1.5도 상승으로 끊지 않으면 인류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게 파리 기후협약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넷째로, 즉 탄소 중립을 이루자.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파리 기후협약부터 1.5도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모든 기후 정치와 기후 담론의 규격, 표준이 되는 거가 바로 1.5도 상승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23년부터 우리 1.5도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자, 2025년, 2024년 넘어섰어요. 2025년 넘어섰어요. 3년 동안 라니냐 기간인데 0.4도, 0.6도 떨어져야 되는 기간인데 1.5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제가 가을쯤 되면 엘니뇨로 접어든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1.5도 넘어서 버리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탄소 중립 짝짝 찢어버리자. 지금 이 사태를 이제는 정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무슨 탄소 중립이나 시부렁시부렁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기후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거 사실은 대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기후위기 원인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기후위기 원인은 뭐예요? 물어보면 인간? 인류? 인구? 플라스틱?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미쳐버리고 한정하고 널뛰겠는 거예요. 아니,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이며 어떻게 대안을 찾아요? 여러분, 기후위기 원인은 무엇이에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기후위기 원인은 무엇입니까? 화석연료. 화석연료죠, 일단.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간단하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예요? 석탄, 석유. 석탄입니다. 그리고 석유. 그리고 가스예요. 근데 자, 이것도 설명을 하면 제가 1시간 동안 석탄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석탄 시간 관계상 석탄은 우리 한국은 예전에 나무를 베어서 뗐잖아요. 조선시대 때 다 나무 뗐잖아요. 유럽 놈들은 갈탄, 습지대 가고 이러면 그냥 노천에 노출되어 있는 석탄의 한 종류가 갈탄이 있어요. 갈탄 떼고 막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산업혁명 이전부터 우리는 17세기 때부터 석탄을 막 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17세기쯤 되면 영국 국왕을 비롯해서 유럽의 왕들이 아우 저 석탄 좀 그만 떼게 하라고. 민중들이 먹고 살려고 막 석탄을 떼니까, 아니 밥 지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춥잖아. 그 떼니까 온 도시가 이미 꽉 차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는 열기관, 내연기관에 석탄을 탑재를 해서, 그래서 여기가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예전에 우리의 공장들은, 영국을 비롯해서 공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다 강 옆에 있어요. 수력에 의해서. 예전에는 마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이 예전에는 돌렸다고 이거를. 근데 그 다음에는 수력을 이용해서, 쉽게 하면 물레방아를 돌려서 우리가 제분을 하고 뭘 빻거나 이래서 공장이 다 수력에 의존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석탄을 갖다가 내연기관이 개발이 되고 석탄에다 내연기관을 딱 부착을 하죠. 그러면 이제는 지역 장소, 자연의 조건에 구애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로 공장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영향이었어요. 그렇게 이동시킬 때 처음으로 이 열기관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광고 문구가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낮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장소 구애 없이, 심지어 시간의 구애 없이 미친 듯이 공장을 가동시키고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시켜도 그냥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산업혁명의 여파였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석유는 뭐예요? 공용 아니에요.
여전히 공룡설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석유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석탄은 3억 5천만 년 전에 나무들이 죽어서 쌓여서 심지어 미생물들을 더 진화해서 나무를 분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무들이 막 양치류부터 시작해서 양치식물부터 시작해서 나무들이 수백만 년 동안 저 고온 속에서 저 엄청난 무게의 석탄 그 화석화된 그게 바로 석탄이고, 그래서 3억 5천만 년 전 시기를 석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석유는 뭐예요? 공룡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은 식물 에너지, 즉 광합성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우리 광합성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엔진이거든요. 석탄도 역시 그 엄청난 햇빛 에너지를 먹으면 나무들을 끄집어내서, 나무의 사체를 끄집어내서 태우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유는 저 바다예요. 바다에 있는 유기체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했던 게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들이 수백만 년 동안 썩지 않고 저 밑에 퇴적된 상태로 고온 속에서 액화된 형태가 바로 석유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밑에는 뭐 수백 미터지만 그 얕은 정도가 더 깊이까지는 한 4,500km 정도까지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는 뭘까요? 더 밑에예요. 4,500km 더 밑에. 그러면 엄청난 고온이기 때문에 액화가 아니라 기화된 형태로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스입니다. 문제는 가스예요. 다 석탄, 석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스예요. 여러분들 가스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천연가스라고 부르잖아요. 내추럴 가스. 그걸 직역을 하니까 천연가스라고 불러요. 제가 단적으로 한국은 이 가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이루지 못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온실가스가 문제예요. 그렇죠? 19세기 말쯤에 순서대로 프랑스, 미국, 스웨덴 순서대로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처음으로 연구를 해요. 이산화탄소의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구는 축복받은 행성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도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춥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도 당연히 대기가 형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을 견딜 수 못하죠. 그래서 적정한 거리에 유지하는 그걸 골디락스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는 골디락스 존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거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 골디락스 공간 안에 이 축복받은 행성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햇빛으로부터 매 시간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쏟아져요. 근데 이 지구는 대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튕겨내요. 뭐가 먼저 튕겨내요? 오존층이 튕겨내요. 이 햇빛을, 에너지를 튕겨내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더라도 또 뭐가 튕겨내요? 뭐가 튕겨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알베도라고 들었을 거예요. 하얀색일수록 하얄수록 빛을 튕겨낸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북극이 튕겨냅니다. 남극이 튕겨냅니다. 바다가 튕겨냅니다. 사막이 튕겨냅니다. 막 튕겨내요. 그런데 이 복사열을 다 튕겨내면 생명체가 살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튕겨나가는 이 복사열을, 이 햇빛 에너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과학 용어로 열을 포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적정하게 포획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구 과학 간단한 상식, 대기를 가장 많이 대기 성분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질소입니다. 78에서 80%. 산소예요. 두 번째. 한 20%. 다 찼네요. 그쵸? 다 찼잖아요. 질소가 78에서 80, 산소가 20%. 다 찼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비중이 얼마큼 되길래 이 난리일까요? 대략 0.04%. 근데 0.04%가 홀로스테이 기간, 아까 제가 축복받았던 시기였던 홀로스테이 기간의 0.04%가 이산화탄소가 바로 열을 포획을 해서 이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해서 이 생명들이,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석탄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죠. 그럼 열을 막 더 많이 포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9세기 말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 뭐냐면 오인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마치 지구를 담요로 덮은 듯이 계속 데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거가 과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열을 포획을 하는 기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대안을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항상 이제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메탄입니다. 세 번째가 아산화질소예요. 더 있는데 까먹으셔도 상관없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외워두세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는 0.004%의 플러스 알파가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죠. 메탄은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산화탄소는 수명이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까지 가요. 어딘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은 대기에 있으면서 계속 열을 포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메탄은 수명이 짧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년 돼요. 죄송합니다. 12년쯤 돼요. 그런데 그걸 계산을 역으로 하면 2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포획을 하는 능력이 무려 82배.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더 위험하냐, 생명이 긴 이산화탄소가 더 위험하냐, 메탄처럼 화락 하고 지구를 불태웠다가 빨리 사라지는 메탄이 더 위험하냐. 세 번째 아산화질소는 무려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포획을 하는 능력이 300배예요. 근데 아산화질소의 70%는 어디에서 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비료예요. 이 비료와 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뭐 한살림이 됐든 농민단체들 다니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기후 문제,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지구정상 회담이 열리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화석연료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기 시작해. 뭐라고? 그래, 석탄 문제 있어? 석유 문제 있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문제 있어. 하지만 가스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내추럴가스라고 부르자. 청정에너지라고 부르자. 심지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에너지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스는 안전한 것처럼 심지어 SK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청정기업이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게 바로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스는 더 정확하게 천연가스라고 부르면 안 돼요. 화석가스라고 불러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화석 메탄가스라고 불러야 돼요. 즉 메탄을 질질 흘리거든. 그럼 제가 왜 그러면 지금 온실 기체에 대해 설명했는지 이제 맥락이 잡히시죠? 즉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지만 메탄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이 오염 발자국으로 놓고 보면 석탄보다 더 많이 오염을 일으키는 게 바로 가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저 2주 전에도 이 온실가스에 관련돼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카본 브리프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 논문들이 계속 올라와요. 2주 전에 읽은 논문에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가 더 위험하냐, 메탄이 더 위험하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잠비크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배 삼성물산에 이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수주한 거예요. 막 자랑스럽게 커팅식을 하죠. 이 배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어디 가서 가스를 실어 오는 거예요. 화석가스를. 어디에서? 모잠비크에서. 그 가스전을 개발한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모잠비크 대통령이 와가지고 커팅식을 하는 거예요.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빈국입니다. 심지어 인구의 15%만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빈국이에요. 그런데 가스 매장량이 아프리카에서도 우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어요. 주로 어디에 매장되어 있냐? 숲을 토대로 살아가는 선주민들의 땅이 매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죠. 가스전을. 개발해야 되니까 선주민들을 내쫓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서 나가라고 나가겠어? 선주민이 안 나가지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인데 왜 우리가 나가야 돼? 저항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부패한 모잠비크 대통령은 이 저항하는 선주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외국에서 용병을 사다가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전을 개발을 하죠. 그 가스내에서 시추한 가스를 어디로 싣고 가요? 유럽과 한국 놈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를 통해서 SK, 한국전력 다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스를 실어오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화를 합니다. 실어오기 전에 배에다 싣기해서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요. 액화된 걸 가지고 와서 다시 기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는 LNG 가스를 여러분들 쓰는 도시가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기화를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메탄이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우리가 대안을 추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맥락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외국은 이미 보실까요? 기후위기에 관련된 첫 번째 화석연료, 기후위기 원인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산업적 시스템, 즉 자본주의 축적 과정이 당연히 문제입니다.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대기에 추가시킨 온실가스의 70%가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국제기관인 IEA조차도 여러분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전력만 생각하는데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야. 이 밑에를 보라는 거야. 뭐예요? 에너지원 중에 전력도 있지만 뭐예요? 난방. 뭐예요? 교통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에너지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과 미국은 가스를 기반으로, 화석가스를 기반으로 한 난방, 취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 즉 주택 문제를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첨예한 좌우로 나눠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저 천연가스를 정작 쓰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천연가스 그 가스를 그냥 뽑아다가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들이 미남 이송일 감독은 한국에서 몇 번째로 잘생겼나요? 라고 챗 GPT다가 한번 질문을 때려요. 꼭 물어보세요. 챗 GPT다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하나 때릴 때마다 전구 하나를 켜서 20시간 켜놓을 정도의 전력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프롬프트 하나, 명령어 하나에 작은 생수병 한 이 정도의 물을 사용해요. 엄청나게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한테 떼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은 게 빅테크 자본이었습니다. 선거 때 천문학적인 돈을 수십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 때려 넣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때 누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저 IT 기업들 빅테크 자본 총수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데이터 센터, 심지어 인도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아마존과 SK가 데이터 센터 지려고 난리 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저항의 흐름이 장난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왜 그래요? 물 많이 씁니다. 심지어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 이거 2시간 얘기해야 돼요. 관심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어요. 자, 구글에 미남 빼면 안 돼요. 미남 이송일 데이터 센터 치시면 그 한 2달 전에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사실은 칼럼 분량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들을 다 못 넣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왜 뭐가 문제이고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난리가 났는지 근데 간단히만 요약을 하면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다가 저쪽에서 재생에너지든 저쪽에서 뭔가 에너지를 끌고 오려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옆에 그래서 발전소를 지어요. 근데 지금 아마존과 SK와 한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뭘 지으려고 해요? 발전소? 무슨 발전소? LNG 발전소예요, 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 LNG 발전소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못 지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한국 놈들은 그냥 챗 GPT 가스에 대해서 중독된 파묘의 이 제국주의인 것처럼 우리는 이 화석가스 이 정도로 중독돼 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용 변화도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의 30%가 토지용 변화예요. 즉 토지용 변화란 경작지를 위해서 지구의 껍데기, 식물과 토양을 싹 벗겨먹은 거거든요.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뺄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기후위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제발 개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자. 제발 개인이라는 감옥. 기후위기 어떻게 할까요? 전기 코드 뽑으면 되나요? 뭐 타면 되나요? 무슨 텀블러 쓰면 되나요? 뭐 전기 코드 자, 다른 건 다 몰라도 탄소 발자국은 다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예요. 탄소 발자국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쳐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석유사가 만들었어요. 영국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라틴어로 페트롤리움은 석유를 의미해요. 지금 이란에서 난리가 났죠. 소요 사태가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 근본은 석유 때문에 그러잖아요. 석유 그때 당시 영국 놈들이 이란을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영국 BP예요. 지금 현재 엑슨모빌까지 포함을 하면 전 세계에서 4번째 정도 규모예요. 가장 큰 그 석유 기업 중에 영국 BP가
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자꾸 화석연료 기업한테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거 전략을 한번 짜봐. 어디에다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악명이 높은 마케팅 회사, 기업. 이 마케팅 기업은 거의 50년 동안 담배 회사를 전담해서 소송, 그린워싱 다 이걸 해준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한테 전략을 짜봐. 그래서 그 회사가 만들어낸 천재적인 전략, 21세기 자본이 만들어낸 가장 천재적인 전략이 탄소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동안 뭘 이용하셨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셨습니까? 당신의 탄소 발자국은. 이번 작년 여름에 더웠죠? 에어컨 몇 번 트셨어요? 당신의 탄소 발자국은. 여기 나오실 때 혹시 전기코드 다 뽑으셨어요? 당신의 탄소 발자국은. 심지어 이들이 만든 공익 광고를 볼까요? 영국이에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있어요. 그 리포터가 막 인터뷰를 다녀요. 시민들.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죠? 당신의 탄소 발자국은? 심지어 얘네들은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립니다. 2004년에서 2006년 연간 1억 달러씩을 광고비로 탄소 발자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광고를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광고비를 받으니까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탄소 발자국에 관련된 칼럼과 기사들을 막 써 제낀다. 심지어 미국의 환경보호국 혹은 환경보호청이라고 하는 EPA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환경 전담이죠. 여기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 가면 메인에 탄소 발자국 계산기가 따로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기 탄소 발자국 계산기 얼마큼 되는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잖아요. 지금 불을 지르는 건 화석연료 기업들, 지금도 500조 달러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석탄, 석유, 화석가스 이거를 가지고 이윤을 몰내서 지구를 불태우고 있는데 이걸 추적하고 그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 이놈의 개인들. 자, 볼까요? 한정희 장관, 민주당 정부의 한정희 환경부 장관이 이 페이스북을 제가 갈무리 해온 거예요. 이메일 한 통을 삭제하면 자그마치 4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공무원 커뮤니티, 일선 학교에 이메일 지우기 운동을 벌였어요. 이미 보았거나 그 쓸모없는 스팸의 이메일을 열심히 주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자. 그래서 탄소 중립 시민 실천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강의를 다녀요. 가끔 중학교도 선생님에 따라서 가끔 가기도 가는데 가서 당시 여러분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저희들도 이메일 지우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메일이 그렇게 무서우면 이메일 계정을 없애는 게 낫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지우기 위해서 이미 꺼져 있고 잠들어 있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키기 위해서는 뭘 눌러요? 이렇게? 전원을 누르는 순간 4g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자, 그렇다 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웹페이지 하나 구동을 할 때 0.0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여러분들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치시다. 자, 네이버 포털 메인에 들어가 0.4g. 메일 창에 들어가야지 0.4g. 내가 이 이메일을 읽었나? 들어가. 0.4g. 지워야지. 지우는 순간 리셋되죠? 0.4g. 자, 다음 이메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무한하게 써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이 아이디어는 한국의 환경부 한정희 전 장관에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행운의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영국이 거의 6천만 명이 넘어요. 그 시뮬레이션 돌린 거예요. 그러면 연간 15만 톤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한번 해봤죠. 그 시뮬레이션 값을 한번 한번 실현을 해보려고 말이 안 됐죠. 근데 그 망한 프로젝트를 프랑스가 받은 거야. 한번 해봤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폭탄 돌리기 위해서 망한 이 프로젝트를 이 환경부가 받아 안으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짓을 벌이는 동안 삼척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 발전소 2기를 짓고 있었잖아요. 탄 2기는 20년 기준으로 3억 5천만 톤을 배출해요. 이거 어디다 15만 톤을 어디다 문제는 그 산술적인 수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화석연료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적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관점을 갖는 거가 중요하죠. 방화범들을 찾아내서 더 이상 불을 못 지르게 하는 거가 중요한데 이 책임들을 다 돌려냈어. 이메일을 지우면 산불이 꺼지냐고.
뭐 프라이스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는 넘어갈게요.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거 훨씬 재밌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안 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의를 내냐면 예일대학교에서 3년 전쯤에 제가 책에도 인용한 그래프예요. 예일대학교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몇 년 전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 근데 그 중에 하나 항목이 뭐냐면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누가 책임이 더 많은지. 그래서 짙은 색은 빨간색, 짙은 색은 정부예요. 그 다음 짙은 색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구색 있죠? 이건 개인이에요. 근데 이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개인 책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를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은 훨씬 더 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쪽 살구색이 훨씬 적죠? 즉 한국은 우리가 주체 형성이 신자유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책임, 능력주의가 너무 심화된 가운데 능력주의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잘못도 네 탓.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 못해서 그런 거야. 따라서 기후위기에 관련돼서도 그냥 개인 책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히고 정부 대응, 심지어 우경화되어 있는 환경단체, 기후단체들도 무슨 가서 교육을 하면 사람들한테 무슨 텀블러 얘기는 지금 스킵한 거예요. 이 프라이스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이 신자유적인 주체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개인에서 제발 개인이란 감옥에서 벗어나서 개인을 지우고 그 자리에 시민을 앉히자. 시민을. 신자유주의가 시작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영국의 대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사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만이 존재합니다. 구호였어요. 심지어 그 레이건도 정부라든지 공공성에 관련되어서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레이건도 계속 시부렁시부렁 해서 개인들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 신자유주의에 가장 도취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죠. 이 그래프는 지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100% 중에 71%를 100개 기업이 배출했다라는 통계. 이건 옥스팜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모든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개 기업 중에 3분의 2가 바로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석탄, 석유, 그다음에 화석가스 관련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입니다. 이 100개 기업이 71%를 배출해서 우리끼리 아무리 머리끄댕이 잡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을 볼까요?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녹색연합이 가져온 자료예요. 상위 11개 그룹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예요? 현대중공업, 화나, LG, 삼성, GS 다 웬만한 큼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이들이 64%를 전반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포스코까지 다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가 시급한 거예요. 자, 다 까먹으셔도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입력하십시오. 이건 계급별 배출량의 차이예요. 전체 배출, 부자 상위 1%가 전체 배출량 중에 17%, 상위 부자 9%가 31%. 그러면 저처럼 독립영화 좀 찍어보겠다, 예술영화 좀 찍어보겠다고 30년 가까이 반자 집에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기 시민 여러분들도 중산층 없어요. 우리 다 여기 하위계층이란 말이야. 우리 하위계층 몇 %예요? 12%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주려 내가 먼저 더 주려 해분들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배출해요? 왜 이렇게 많이 배출해요? 상위 부자들이. 일본의 소비 패턴을 얘기를 해요. 저는 서울 수유리에 혼자 삽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3,000원쯤 나오더라고요. 불 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둠의 자식이라. 13,000원쯤 평균 나와요. 근데 삼성 이재용 오너가는 한 1,500만 원쯤 나와요. 한 달에 전기요금이. 물론 소비 패턴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 본들이 그들은 한 줌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의 결정적인 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60% 이상이 바로 화석연료 관련한 기업들한테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버는 동안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30년 동안 온건한 방식으로 나왔던 게 녹색 금융입니다. 즉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베네핏을 주자. 하지만 실패했어요. 30년 동안 유의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토마 피케티와 전 세계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만든 전 세계 불평등 연구소 자료를 제가 PDF를 뿌려온 거예요. 연도가 아마 2019년에 나왔죠. 매해 이 보고서를 읽고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계속 2019년 자료로 계속 그냥 땜빵을 하고 있는데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따라서 그리고 요즘에 미국과 유럽의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조세 제도를 뜯어고치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빨리 조세 제도를 뜯어고쳐서 당연히 이들을 통제해야죠. 우리가 돈줄이 중요해요. 돈줄을 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석연료로 들어가는 모든 보조금을 끊어야 돼요. 보조금은 여러분도 내는 세금 보조금이잖아요. 지금 석유, 석탄, 화석가스에 우리 보조금이 다 들어가요.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기후단체랑 좌파들이 처음으로 기후시장을 한번 뽑아보겠다고 해서 당선시킨 인물이 대만계 인물인 미셸 유. 원래 싱글맘으로서 도시 빈민운동과 자동차 대중교통 운동을 하던 미셸 유 시장을 처음으로 의기투합을 해서 거의 전국에 있는 좌파들과 기후단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미셸에서 보스턴 시장으로 뽑은 거예요. 미셸이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 행정명령 사인을 했는데 첫 번째 했던 행정명령이 뭐냐면 보스턴의 시 재정의 단 1원도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돈줄을 끊는 방식. 지금 우리는 다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보조금까지 다 할당이 되겠다. 이거 끊어야 돼요. 두 번째, 민간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즉 공공성을 강화를 해서 조세제도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석연료에 투자를 못했게끔 해야죠. 조세를 물려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저도 제 생각에도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이 세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장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기후재난은 계속 커질 거거든요. 따라서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주체들부터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인프라, 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강화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도 확장해야 되지만 두 가지 축으로. 그래서 이거를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빼고 갈게요. 자, 제가 첫 번째 내세울 수 있는 건 그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 공공성 강화. 즉 우리가 에너지와 물질 처리량을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는 거. 이거는 공공성 강화예요. 단적으로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서울 시민들이니까 기후동행 카드 다 아시죠? 정말 쓰레기같이 베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베꼈냐? 독일의 구유로 실험이에요. 독일에서 2022년에 9유로를 내면 3개월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버스, 트램, 지하철 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저도 한국에서 제가 맨 처음 소개를 했는데 왜냐하면 다들 주목을 했던 거예요. 3개월 실험 결과가 뭔가 그랬더니 180만 톤을 줄였어요. 온실가스. 이건 30만 가구가 배출한 온실가스예요. 심지어 대기의 질이 7에서 9% 향상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게 코로나 이후인데 직후잖아요. 그렇죠? 2022년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서민층한테 9유로는 3달 동안 9유로는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5,000원을 내면 3달 동안 대중교통을 다 이용했다라는 건 뭐예요? 무료예요, 거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놓고 많이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누구예요? 서민들이죠. 즉,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했던 가장 큰 효과를 본 거예요. 즉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수 서비스들, 에너지, 물, 식량 이런 것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당연히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되지만 에너지와 물질 처리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들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가장 현명한 해법인 거죠. 이거를 독일은 3개월 하고 나서 포기를 한 거예요. 시민들이
딱 베를린 시민들이 일어나서 막 데모를 했었습니다. 왜 이 좋은 걸 안 하냐? 독일에서 돈이 없어? 한 거예요. 그래서 마련한 게 하도 시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49유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했을까요? 다시 돌아간 거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은 그거를 무늬만 베꼈다라는 거야. 가장 효과를 보려면 무상화에 가깝게 해야 유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독일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걸 스페인은 3년째 하고 있네요. 횡재세. 횡재세란 코로나 기간 동안 남들은 우리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락다운, 봉쇄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안 초과 이윤, 횡재처럼 돈을 막 번 기업들이 있었어요. 화석연료 기업들과 식품 기업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횡재를 해, 너희들 횡재했잖아. 그래서 그 초과 이윤분을 걷어들인 거예요. 세수를.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시민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또 돈을 횡재를 한 기업들이 있네요. 다 횡재세를 걷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건 뭐예요? 여기는 사회당과 포데모스가 연정하고 있는 급진 좌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한테 야, 남들 힘들 때 너희들 벌었네. 다 내놔, 이씨. 그래서 무상화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온실가스 줄이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던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들이 뭐 저 독일부터 시작해서 핀란드까지 뭐 스위스까지 다 그들이 점령을 심지어 지금 영국도 페라지한테 먹게 생겼잖아요. 난리 부르통일 때 스페인은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간신히 좌파 세력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내가 구구라고 해도 얘네들 지지하겠죠.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이 구구의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이번에 조란 맘다니가 됐든 조란 맘다니를 베껴서 많은 저쪽 덴마크의 시장, 코펜하겐 시장이 됐든 심지어 시애틀의 케이트 시장이 됐든 다 뭐예요? 공공성 강화예요. 공공성 강화. 근데 그들은 기후에 관련돼서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먹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 처리량을 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은 지금 청송군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대중교통 무상화. 근데 거기가 국힘당이에요. 제가 청송군에 강의를 갔는데 거기는 그나마 청송군 안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불렀겠죠. 갔더니 너무 열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송군 군수가 너무 실정을 많이 하고 너무 비판받을 사람인데 황소가 뒤로 가다가 쥐를 밟은 격처럼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으로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완도에서도 베꼈네요. 문경에서도 베꼈더라고요. 심지어 세종시에서도 2024년 12월 때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막판에 돈이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취소를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도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진보진영이나 좌파들하고 강의를 가면 요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요. 자, 우루과이 에너지 공급소. 우루과이는 예전에는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호세 무이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고 원래 이 사람은 좌파 게릴라 출신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토굴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했어요? 9년 동안 에너지 혁명 주권을 혁명했어요. 화석연료 사기업에 의존해서 심지어 잦은 정정 때문에 시민들과 민중들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수력발전 지금 50%, 풍력 36%, 화석연료가 2%, 지금 1%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생산이 많이 되어서 매해 수억 달러씩의 에너지를 지금 아르헨티나라든지 인근 나라에다가 지금 판매를 할 정도예요. 이게 정말로 딱 10년 안에 에너지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처음 정부의 의지. 만약에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 이걸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저는 반자본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항상 어디 노조 강의를 가면 제가 자본주의를 좀 걱정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이거는 지금 재생에너지의 비중이에요. 이 왼쪽, 오른쪽.
왼쪽? 아시아는 26%, 세계 평균 30%.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은 10%입니다. 제가 아까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산림청이 있다고 그랬죠. 이 파뮤의 제국주의, 악랄한 제국주의 국가라고 했죠. 1997년 COP가 도쿄에서 열렸어요. 도쿄에서 그래서 마련된 게 도쿄 의정서인데, 도쿄 의정서 안에는 정말 악랄한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네. 뭐냐면 나무를 불태우는 거, 식물을 기반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 그걸 재생 에너지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허울 때문에 전 세계 나무를 다 끌어다가 쳤대는 나라, 가장 많이 쳤대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듀렉스라고 하는 정말 악랄한 기업 앞에 가서 이 나무가 떼는 거 어떻게 재생에너지냐, 이런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영국 다음으로 이 바이오 에너지, 나무를 가장 많이 쳤대는 나라가 어디예요? 두 번째, 한국이에요. 이게 시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파뮤 강국이냐면 파뮤를 가져와서 바이오 디젤로 가공을 해서 자동차에 주입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인도네시아 가서 열대우림에 불 질러가지고 팜플레이테이션을 구출하고, 지금도 아프리카 가서 토지를 부패한 정부한테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팜플레이테이션을 구축하는 나라 어디? 한국이에요. 재생에너지를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바이오 연료를 빼면 한 자릿수예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2050년경이 넘어가면 탄소 장벽, 즉 알리백은 다 들어보셨죠?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없는 탄소 장벽이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트럼프가 100년, 만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정 때문에. 그러면 미국 트럼프 무너지고 그러면 탄소 장벽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한 자릿수대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한국은. IMF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래요? 자본은, 특히 한국의 자본은 단기 이익에 매몰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 진출한 삼성은 50% 이상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렸어요. 한국에서만 이 날린 거. 왜?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까. 왜? 시민들이 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단기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총자본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총자본을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민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는 2050년경이 되면 한국은 쫄딱.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운동의 가능성,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가운데 이거는 조금씩 생략을 하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스킵이 되죠? 쫓기다 보니까. 미국 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이 기후운동에 관련돼서 선봉을 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중에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복병을 맞는 상황이죠. 근데 기후운동이 시작했던 건 좌파운동이랑 상관이 있는데요. 2012년에 뉴욕에 샌드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와서 뉴욕 역사상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 방위군이 어디로 갔냐면 뉴욕에 있는 부자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물이 너무 차가지고 다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 고령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약을 어떻게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식량도 문제가 있네요. 근데 그때 호련히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 끝난 직후에 이 젊은 층들이 샌디를 점령하라고 하는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이들이 즉각적으로 모여서 공동체의 이 어떤 이 끈끈한 결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앱도 사로 개발을 하고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식량, 의약품 이런 것들을 지금 고립되어 있는 시민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국가가 심지어 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위군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지역에서 이들은 이 엄청난 기후재난 앞에서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이걸 해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은 자극을 받았죠. 첫 번째 자극이 이거였어요. 이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버니 샌더스 운동을 경유하면서 DSA, 미국 민주사회주의 동맹, 여기를 경유해서 오늘날 미국의 좌파운동을 지금 불지피고 있는 청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이건 2016년 버니 샌더스 운동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다코타 지역인데, 다코타 선주민들이 석유 성유관들이 지금 미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어디로 다 연결이 돼 있냐면 부자 동네, 백인 동네는 안 지나가요.
다 어디? 선주민 땅이에요. 다 흑인 빈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오염시키면서 이 송유관들이 뻗어 있어요. 근데 이 신성한 선주민들의 정말 성지예요. 다코타 지역이. 근데 여기 송유관들이 냇물 다 오염시키는 거야. 거기서 흘러나온 석유가. 그러니까 선주민들이 여기를 봉쇄를 해서 마치 전쟁이 터진 듯이 여기를 계속 점거를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생태주의자들, 좌파들이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여기 다 모였습니다. 뭐 성수자들 뭐 다 할 것 없이 다 모였는데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의 첫 번째 2010년 실패하고 나서 그 당시 자원활동가였던 AOC 들어보셨죠? AOC를 비롯한 청년들이 바로 여기 간 거예요. 그래서 생태주의 운동과 환경정의, 기후정의 운동에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OC와 DSA, 민주사회주의 청년들이 뉴욕에 있는 에스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요즘에 핫해요. 왜냐하면 AOC부터 시작해서 요즘 사회주의자들을 계속 배출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근간으로 해서 하원 의원 당선시켰잖아요. 심지어 무려 10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정치인을 제껴버리고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파란을 일으키면서 뭘 했어요? 그린 뉴딜을 AOC랑 한국의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했던 에드마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어요. 지금도 상원 의원이거든요.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린 뉴딜을 통과시킨 거예요. 저 통과시켜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2021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기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보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법이에요. 여기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너지를 빨리 화석연료를 근절시키고 재생에너지로 빨리 갈아타려면 민간 영역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 영역이 받아놔서 화석연료 근절, 재생에너지 빨리 갈아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런데 여기에는 에너지 자체를 공공화하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이걸 전기요금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저렴하고 싸게 하는 방식으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이게 2021년 뉴욕의 DSA, 민주사회주의 청년들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활발하게 펼쳐요. 막 이렇게 보시면 막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 청년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DSA가 중추적인 그 역할을 했는데요. 원래 2019년에 뉴욕에서 그래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법이 하나 통과시켰어요. 2030년에서 199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년까지 85% 감축.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에 의거한 온건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이 온건한 방식을 깨부시는 거였거든요. 보시면 통과가 됐어요. 결국에. 몇 년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70%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040년까지 100%를 하자라는 거예요. 빠르죠? 그런데 여기는 저소득과 중소득층 주민들에게 에너지 크레딧을 제공하는 거예요. 즉, 전기요금이 오른 것을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에너지를 제공을 하자. 그리고 최소 5만 5천 개 녹색 일자리, 즉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서 누구 하나 배제되면 안 된다. 기후적인 관점에 의거한 저기를 한 거예요. 이걸 다 통과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세 번째, 유색인조 지역 가스발전소 11곳, 이게 이제 뉴욕주에서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아시는 정말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실시간도 계속 봤거든요. 이게 주지사예요. 주지사도 조롱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엄청나게 많은 시위를 했습니다. 그 법을 마련하거나 다 불타 죽거나 이런 캠페인도 막 벌였었고요. 그 와중에 뉴욕의 주 하원 의원이었던 조란 맘다니가 등장을 합니다. 즉 공공재생에너지법에 관련돼서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주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줬어요. 계속. 심지어 다 민주당 정치 의원들한테 어쨌든 하원 의원이니까 주 하원 의원이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금 그래도 그 진보적인 민주당 그 정치인들 설득한 거예요. 다 전화해가지고 조란 맘다니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한번 인터뷰 내용 보실까요? 도널드 트럼프의 극우 운동을 물리치고 싶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공공재생에너지법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기후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후운동을 펼쳐서 대안을 마련해줘야 극우 운동도 물리칠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할 수가 있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이들은
계속 모여서 다른 뉴욕 주 의원들을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뉴욕에서 선거운동까지 그러니까 대중운동만 하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중운동과 함께 병행을 한다. 그래서 의회 투쟁도 벌이자라는 걸 동시적으로 했고 이걸 효과적으로 조단 맘단이 다음으로 다른 이 기후 활동가들까지도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그만 말씀드렸던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이게 노동자들과 함께 되고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청년들이 뉴욕에 기반에 있고 심지어 전국에 있는 가장 큰 노동단체들을 다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즉 화석연료 쪽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 없이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다 너희들이 써봐.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노동 관련한 부분을 그 노동자들이 쓰게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법안을 노동자들과 함께 쓰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통과를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의 예만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그 월스트리트 점령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버니 샌더스를 경유하고 그 다음 젊은 축이었던 AOC를 하원 의원으로 통과시키면서 이번에 뉴욕의 미국에서 가장 큰 심지어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뉴욕의 시장으로 조란 맘다니가 통과됐던 거죠. 근데 조란 맘다니는 여기 진보적인 기후단체들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캠프에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거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당연히 물론이고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 녹색학교인데 저는 지금 이걸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우주시하면서 볼 건데 뉴욕에 있는 500개 학교의 옥상에 뭘 설치한다?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하자. 500개 학교의 운동장의 아스팔트를 뜯어낸 자, 생태운동장으로 바꾸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색지대로 바꾸자. 이게 녹색학교예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지방법 79호는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을 저렴한 주택, 사회주택에 준할 정도의 저렴한 주택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지방법 79호에 의하면 에너지 단열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연료, 화석가스가 아니라 열펌프를 이용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거예요. 세 번째, 버스 무상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문법에서는 개인들이 책임이야. 그래서 전기코드 뽑아. 계속 개인들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기후운동 하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는 거야. 내가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결핍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그리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거가 오히려 기후이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런 맘단이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기대를 하냐면 개인적인 장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민주사회자 청년들이 뉴욕에는 그러거든요. 전국에서는 10만 명이 가깝게 되는데 뉴욕에서만 벌써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DSA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뉴욕 시장을 당선시켰는데 이들은 시장 혼자만은 해결할 수 없다. 사회운동과 함께 시장은 안에서 우리는 바깥에서 대중투쟁을 벌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남다르게 보고 있고요. 아까 미셸 류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미셸 류는 이 사람도 대중교통 무상화 실험, 화석연료 근절, 심지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화석가스가 아니라 주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까지도 광범위하게 공공서비스 자체를 강화하는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선에 했거든요. 재선하는 과정에 지지도가 72%가 넘어가니까 우주공산처럼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하려다가 다 자포자기. 그래서 혼자 그냥 가서 시장이 된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도 이 사람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어떤 녹색당이,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근데 영국의 녹색당도 그냥 개인 자유주의적인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운동을 정치와 좀 분리시키는 측면이었는데 이 사람이 폴란스키예요. 잭 폴란스키고 유대계입니다. 게이예요. 근데 갑자기 녹색당 대표가 돼요. 근데 뭐라고 대표가 됐냐면 나는 생태 포퓰리즘 하겠다. 우리 북극곰 보면서 눈물은 그만 흘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공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빈곤을 척결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자. 훨씬 더 좌파적이어야 되고 급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82%의 녹색당원이 지지를 했는데 지금 원래 영국의 좌파의 대명사는 제레미 코빈이었죠. 코빈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건 유어 파트라고 하는 당신의 정당이라고 하는 좌파 정당을 만들었지만 거기 내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복병은 누구냐면 잭 폴란스키예요. 지금 현재 노동당의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녹색당. 유사 이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동당의 좌파들이 노동당을 탈퇴를 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녹색당에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잭 폴란스키는 코빈이랑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근데 계속 코빈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 지금 상황을 봐야 돼요. 같이 했으면 저는 좋겠다. 새롭게 녹색 좌파로 만들어서 그래야 지금 그래서 극우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자기가 페라지의 대안 세력이 노동당은 더 이상 안 돼요. 이거를 코빈이랑 함께 이제 제 폴란스키가 그걸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시간 초과를 했는데 제가 뭐 이 대안을 말씀드리려면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공의주 운동과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죠. 근데 시간 관계상 그걸 패스를 하고 오늘 어쨌든 긴 시간 좀 두서없는 이야기도 했지만 줄이자고 하면 기후운동이 결핍이 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유럽의 기후운동이 다 망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난방 문제 얘기를 했죠. 저쪽 독일이 지금 간신히 중도 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AFD, 독일이라는 대안이 나치당이에요. 여기가 지금 지지율이 25%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가 정점을 찍었을 때의 지지율에 육박한 거예요, 지금. 난리 부르시죠? 근데 이 AFD가 그렇게 지지율을 얻게 됐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난방 문제였어요. 난방 문제. 왜 그랬을까요? 이 중도 우파, 얘네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저희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신호등 연정이었어요. 여기는 계속 탄소 중립에 의거해서 기후 정치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난방을 빨리 바꾸는 거 중요하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어떻게 했을까요? 신호등 정부에서는. 개인들한테.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시민들은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AFD는 뭐라고 했어요? 야, 기후 얘기? 그거 음모야. 우리는 그동안 석유를 써갖고 불을 구축을 해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시민들은 불합리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결핍을 주거나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AFD를 나름 지지했던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에서 극우의 젖줄이 누구냐면 농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지만 지난 2주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농민들이 저쪽 브뤼셀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 파리까지도 트랙터를 몰고 다 도심으로 진격을 했어요. 거기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린딜, 즉 유럽의 자유주의적인 녹색 정치. 그게 뭐냐면 살충제 쓰면 페널티를 줘요. 비료를 사용하면 페널티를 줘요. 농민들한테. 그러면 자유무역 때문에 우리들 삶을 그렇게 폭압적으로 밀어내더니만 이제는 기후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니까 당연히 뿔이 나죠. 나죠. 그래서 지금 진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농민단체들한테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드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관련해서 이런 방식의 책임 전가와 결핍을 전가하면서 전 세계 극우의 젖줄이 농민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멍청하거나 무식하거나 그래서 농민들이 극우를 지지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방식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조세대도 바꾸고 우리 필수 서비스도 강화하고 공공재생 에너지법에 관련돼서 더 넣자. 통과시키자. 그래서 빨리 한국전력을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든 통제를 해서 빨리 재생에너지 빨리 바꾸고 화석연료 제발 하지 마. 가스까지. 그러면 그 전환을 하는데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난방을 전환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하자. 녹색 일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공공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막 확충을 해서 아니 꽝도 먹고 알도 먹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후운동을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긴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